네, 금요일은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된 또 뉴스가 된 주요 쟁점들 알아보고요. 그에 따른 시사점 알아봅니다.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그 CES가 있었죠. CES에서는 그때 홍선혜 씨 뭐였죠? 올해 CES의 특징이 그 웨어러블, IT, 그다음에 또 뭐 휘는 디스플레이, 네. 또 뭐 스마트카. 스마트카 네. 이렇게 있었는데요. 스마트카는 이제 자동차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겠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모터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부사장님 옛날에 또 자동차 쪽도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모터쇼 이제 늘 관심 있게 보시겠죠? 예. 이번엔 어떤 게 좀 가장 관심사입니까? 그러니까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 그 연비 개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동안은 주로 해법을 이 엔진 자체에서 찾으려고 했었죠. 근데 잘 숙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법을 이제 주변으로 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차량 경량화거든요. 그러니까 포드의 그 대표적인 SUV가 F150이라는 차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뉴 모델이 나올 때 0.3톤을 줄여서 나왔더라고요, 중량을. 그러니까 이제 차도 다이어트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계를 좀 효율화해서 부품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렵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역시 용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판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그 성형을 했는데 그거를 차라리 한 번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얇게 뭐 재료도 좀 절감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철판에다가 그냥 용접을 안 하고요. 물을 속에다 그냥 직접 쏴버려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제 하이드로포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역시 이 철강의 물성이 좋아야 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도 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품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도대체 현대차 그룹을 위해서 누가 그런 차량 경량화를 위한 용접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 차가 이제 뭐 똑똑해지고 차가 서로 간에 이제 교신을 하면서 달리게 되면 이제 그 안전거리도 짧아지고 브레이크 잡을 일도 없어지고 그만큼 연비가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이 카메라 모듈이에요. 일단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카메라 모듈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무인 선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마도로스 되고 싶은 사람이 요즘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배에 올라가가지고 암초가 있나 그거 들여다보는 건데 차라리 사람 대신에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이나 CCTV 같은 거를 설치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선박도 이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죠. 또 사람을 태우면은 부대 시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차라리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연료비가 절감되고 또 해적들도 배를 습격하는 이유가 사람 인질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없으면 사실 습격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죠. 이제는 디지털에서 이런 영상 정보를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 네트워크 이 영상 장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지금 길목에 서 있는 그런 업체들이 어딘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번 모터쇼에서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사장님 생각이 모터쇼보다 조금 더 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모터쇼에 다 출품이 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부사장님, 지금 핫 이슈가 의료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 합니다. 병원 쪽에서는 일단은 찬성을 하는 편이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될까요? 원격 진료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이제 그 서민들한테 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들이 사실 재정이 좀 취약하거든요. 특히 지방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누가 보존해 줄 것인가? 서민들한테 돈을 더 받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부의 빚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럴 돈은 없으니 내가 병원들 너희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해외에 보면은 뭐 그 펀드들도 많고 또 아주 선진화된 그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도입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서민들도 조금 더 이제 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다른 데서 의료 관광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의료 관광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수가 태국이 아직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이제 비영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는 보험 상품 중에서 이 암보험이라고 치면은 당신이 나중에 암에 걸리면 어느 나라 가서 잘하는 데 가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는 항공편이나 뭐 여행 숙박시설은 내가 다 어레인지 해주겠다. 뭐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수혜주가 역시 뭐 그 보험업체들이 이제 그런 걸 주관할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그 다음에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업체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행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부사장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병행 수입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가 수입 품목에 대해서 특정 업체한테만 이제 허가를 주지 않고 병행 수입을 허가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방침인데,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라고 하죠. 직접 구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뭐 타격을 입는 업체들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수혜주는 뭐고 또 피해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의도를 갖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유통의 대세라는 게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갔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왔죠. 지금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 굉장히 쉬운 거, 싼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구매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지금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택배가 많이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병행 수입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을 수입할 때 한 사람에게만 허가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에게 다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역시 이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99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EU가 통합되기 이전에 유럽의 각 나라마다 자동차 가격이 다 틀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딜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했던 거죠. EU가 통합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정부가 신경 쓰는 거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좀 더 안정 성장을 쉽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고 빅데이터 같은 게 이제 생겨나면은 결국 이런 추세는 굉장히 가속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수혜주가 뭐냐면 택배 업체가 되는 거죠. 사실 택배가 지금 굉장히 레드오션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재미 볼 수 있을까? 우체국 같은 데도 들어왔는데, 근데 이러한 수요가 도대체 얼마큼 커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일단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병행 수입자가 수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포장 골판지 업체들 그런 데도 이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피해주들은 이제 명품을 이제 독점적으로 수입해 왔던 그런 이제 뭐 명품 아울렛 뭐 그런 데는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사실 홈쇼핑도 그동안은 잘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케이블에서 워낙 헤게모니를 쥐고 잘 해왔는데,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면은 뭐 아마존이니 네이버니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병행 수입. 양 대표님이나 홍선혜 씨는 병행 수입해서 물건 사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네. 병행 수입조는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지금이야 디카 않습니다만은 이제 싸잖아요. 네. 같은 것 중에 똑같은 정품인데도 싸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식 수입 업체를 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AS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장 나기 전에 잊어버렸어요. 고장 잘 안 나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고장 나지 않는 제품들은 사실 뭐 병행 수입이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활성화되는군요.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소비 관련 소비주, 내수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아직 힘을 못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수요가 일어나는 쪽이 국내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 또 중국 시장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좀 새롭게 요즘 수요가 좀 막 일고 있다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소비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자동차가 언뜻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이제 6,0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돼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는 중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대기 오염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도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 사항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8,000불이 되면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네. 근데 이거는 제한 요인은 없고요. 오히려 장려하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연차 수당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비자에 대한 규제도 약간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중국 내에서 여행을 가려면 인프라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외 나와서 좀 즐기고 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있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여행은 이제 그동안 사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역시 국내에서 숙박을 하거나 이제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세금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것만 좀 잠잠해지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소득이 아니라 좀 연령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중국은 제약시장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업체들, 다국적 업체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파는 약들이 주로 이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잘 맞는 건데, 만약에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좀 덜한 그런 약품을 신약을 개발해서 뭐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지금 눈에 띄어요. 그런 업체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나이가 들면 이제 안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안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실제 안경의 한 3분의 2가 돋보기예요. 그러니까 저굴절 렌즈라고 그러죠. 근데 좀 얇은 돋보기 같은 고굴절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서 투자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쪽이 뭐 리모델링이라든지요, 건축자재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들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 주택용 뭐 창호라든가 이 단열재, 내장재 같은 게 아직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 희망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천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 많이 낡았죠. 근데 뭐 나는 그걸 전세라는 게 원래 싸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리해줄 필요가 없고요. 예. 또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산다 그러면 왜 그거를 수리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월세는 집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는 사실 남의 집에 사는 거니까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해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런 어떤 단열재라든가 창호 이런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 컨설리데이션,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업자 위주로 재편이 되게 돼 있어요.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엌 가구는 한 셈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이런 것도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아마 몇 개의 어떤 브랜드로 압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입 이런 단열재 같은 것들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입 제품들이 간섭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환경 규제가 계속 우리나라도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장재 같은 게 굉장히 고부가화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서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또 질문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수를 좀 많이 누르고 있는 쪽이 은행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은행주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다가 약간 좀 리저너블한 이유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게, 내수 자체가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원화의 강세에 대한 카드로 금 인하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가도 지금 저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받을 정도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는 분명히 그러니까 네거티브 듀레이션 갭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야 좋은 거죠.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중수 총재는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인플레 부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디플레를 우려하면서 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김중수 총재의 그 임기가 3월 말로 끝나는 거니까 그 이후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은행주에 대해서 그 2월 달에 이제 그 회사채 만기 많이 도래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경계하는 그런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과 함께 마켓 키워드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